이번 영상에서는 도시화의 상징이자 현대인의 생활을 담고 있는 초고층 아파트가 실제로 우리 건강과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초고층 아파트는 화려한 전망과 도심 속 생활의 편리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양한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초고층 아파트 거주가 우리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층 아파트 증후군. 미세한 흔들림이 불러오는 큰 문제. 초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고층 아파트 증후군은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한 부동산 개발업체는 자사 웹사이트에서 고층 아파트 거주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공지하며 이를 고층 아파트 증후군으로 명명했습니다. 이 증후군은 주로 현기증, 불면증, 요통, 관절통 등의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증상은 고층 건물의 지속적인 미세한 흔들림과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이 흔들림은 지진을 대비한 구조적 설계 때문인데 이는 태풍이나 강풍 같은 자연 현상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고층 거주자들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산 및 자산 위험. 고층 아파트 거주가 임신한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일본 후생성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들 사이에서 유산 및 자산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2층 이하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유산 및 자산율이 6% 정도인 반면 6층 이상의 아파트에서는 이 비율이 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초고층 아파트의 지속적인 진동과 기압 변화가 임산부의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임산부나 가임기 여성들이 초고층 아파트 거주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어린이 건강과 성장 문제. 어린이들에게 초고층 아파트 생활은 또 다른 형태의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본 도가이 대학의 아이사카 후미오 교수는 무서운 고층 아파트 이야기라는 저서에서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야외 활동 시간이 줄어들며 이로 인해 성장 장애나 저체온증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저체온증의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체온증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어린이들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천식과 알레르기성 비염의 발생률도 고층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환기 문제와 실내 곰팡이 발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은 초고층 아파트 거주가 어린이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초고층 아파트의 경제적 부담과 유지 관리 문제. 초고층 아파트는 건설 시점에서부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분양가도 높게 책정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건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관리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의 타워 팰리스와 같은 초고층 아파트는 여름철 냉방비만 수백만 원에 달할 정도로 관리 비용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건물의 외관 유지, 공기 정화 시스템, 배관 유지 관리 등
추가적인 비용이 꾸준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이 같은 유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물은 급격히 노후화되어 슬럼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관리비 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주민들이 늘어나게 되면 전체 아파트의 가치와 거주 환경은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재난 시 생존율 저하. 고층 아파트는 재난 발생 시 또 다른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성미카엘 병원 연구진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25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거주자들은 급성 심정지와 같은 응급 상황에서 생존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예를 들어 1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구조대의 접근이 용이해 생존율이 높지만 25층 이상의 거주자들은 구조대의 접근이 어려워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고층 아파트 거주자들이 재난 상황에서 구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지진이나 화재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는 고층 난민이 될 위험이 큽니다. 일본에서는 2005년 지바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수천 대의 엘리베이터가 동시에 멈추면서 많은 고층 아파트 주민들이 고립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고층 아파트가 재난 시 안전한 거주지가 아닐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일본은 초고층 아파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는 고층 아파트의 내진 기준을 강화하고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자동 복구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층마다 비상 식량과 물을 보관할 수 있는 비축 창고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재난 발생 시 고층 거주자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노력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초고층 아파트의 건강과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강원도 춘천에서 발생한 49층 아파트 화재 사건은 초고층 아파트의 구조적 안전 문제와 관련된 심각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난층 설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를 49층으로 설계한 점이 문제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화재 발생 시 대응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초고층 아파트의 구조적 문제와 슬럼화 가능성. 초고층 아파트는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하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기존의 고층 아파트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워 팰리스와 같은 아파트는 건설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외관 유지와 관리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경우 아파트 전체의 관리 수준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관리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아지면 전체 아파트의 가치와 거주 환경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슬럼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초고층 아파트는 매력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건강과 안전 문제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고층 아파트 거주는 그 자체로 여러 가지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민감한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고층 아파트는 높은 유지 관리 비용, 시간의 흐름에 따른 슬럼화 위험, 그리고 재난 발생 시 구조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건설업계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초고층 아파트가 단순히 현대적인 생활의 상징이 아닌 건강과 안전,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이 우리의 건강과 생명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고 보다 신중하게 주거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초고층 아파트 거주를 고려 중이시라면 이 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참고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더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노후에 살기 좋은 집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면서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잘 보낼까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노후에 어디서 살 것인지는 요즘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대개 50대까지는 은퇴 생활비 등 재정적인 준비에 치중해 오다 그 이후부터는 거주지 문제로 관심사가 옮겨지게 됩니다. 사는 곳에 따라 고령자의 삶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던 내 집에 계속 살지 여부부터 이사한다면 어디로 갈 것이며 집 크기는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등 고민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노후에 살 집으로는 어떤 집이 적당할까요? 젊어서 한치 앞을 모르고 마련했던 내 집, 불편해서 옮기고 결혼 후 옮기고 아이가 생겨서 옮기지는 않았나요? 노후에는 자신의 보금자리를 젊었을 때처럼 자주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시에서 복닥거리며 살아왔는데 노후엔 고향이나 한적한 시골에 가서 여유롭게 전원 생활하며 살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사는 취향이 각기 다르고 경제적인 사정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최근 들어 50대 이상 시니어 분들 중 세컨하우스로 전원주택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전원주택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요건들을 잘 모르고 무턱대고 주택을 구매하여 사는 내내 돈도 잃고 마음도 다쳐서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노후에 살기 좋은 곳을 고르는 방법을 알고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은퇴자들이 흔히 말하는 노후의 집에 대한 로망은 공기 맑고 경치 좋은 전원에 예쁜 집을 짓고 파란 잔디가 깔린 넓은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는 장면입니다. 대도시 인근에는 그림 같은 전원주택들과 타운하우스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장애 요인 때문에 전원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촌한 사람 중에 잡초와 벌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야말로 직접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 것이 바로 전원 생활인데요. 전원주택 매물은 지역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전원 생활은 젊었을 때 하는 것이 좋고 나이 들면 모든 것이 편리하게 갖추어진 도시 생활이 더 낫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연이 좋다고 무턱대고 전원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은퇴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을 먼저 정한 다음 그에 적합한 주거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집이란 것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작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 그 과정들을 모두 확인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노후에 살기 좋은 곳과 행복한 노후의 필수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환경. 새로운 곳에서 인간관계와 사회활동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기존의 지역 주민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곳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원이나 모임 같은 곳에서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교류를 한다면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것은 물론 우울증까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최소 10평 미만의 집은 피하기. 원래 아이를 키우는데 적합했던 집도 아이가 독립해서 분가하면 노부부에게는 너무 넓은 집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작은 집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10평 미만의 초소형 주택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나이 들면 초소형 주택의 장점이 많다면서 소개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요즘은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이고 저도 나이 들면 관리하기 어려운 큰 집보다 적당하게 작은 집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부부끼리 혹은 혼자서 산다고 너무 좁은 집은 주거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불필요한 짐은 모두 비워내고 몸만 누일 수 있고 편하면 좋은 거 아니야 하는 마음에 10평 미만의 너무 작은 규모의 집을 선택하면 짐을 버리고 줄일 건 다 줄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들을 놓고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가기에는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집이라 해도 부부 각자가 방을 하나씩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질 좋은 수면이 노화 방지의 최고의 명약이기 때문입니다. 곁에서 들리는 코 고는 소리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부부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원할 때 혼자 있을 수 있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보건의료시설 접근성. 나이가 들면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는다는 슬픈 말이 있듯이 고령자가 되면 병원에 갈 일이 매우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병마와 싸워야 하는데 몸이 불편해 운전은 어렵고 자녀에게 매번 부탁하기도 힘드니 큰 병원에 인접한 곳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이 멀리 있어 제때 치료를 못 받게 된다면 크나큰 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의료시설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병원에 가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위급한 상황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편리한 대중교통. 이동하는데 체력적, 정신적으로 부담이 덜한 곳인지,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는지, 교통 및 편의시설 접근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면 생활 반경이 좁아지고 먼 거리 외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트나 병원 등 자주 가야 하는 장소는 걸어갈 수 있는지, 걸어갈 수 없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문화시설. 오랜 직장 생활을 끝내 은퇴 이후에는 비교적 시간 여유가 늘어나 무료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쇼핑센터나 문화센터가 잘 갖춰진 곳에서 거주한다면 쇼핑, 공연, 관람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취미도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적절한 문화생활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치안 상태. 폭력범죄, 절도 범죄 등 고령자 대상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거지를 정할 때는 주변 CCTV 등 치안 상태를 확인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선택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시에 살게 될 경우 노인들은 계단이나 문턱의 위험이 없는 집이 좋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보행 보조기, 휠체어를 사용할 경우를 감안하여 2층 이상의 주택이라면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평생 꿈이던 1층의 상가를 낀 주택을 마련한 분이 무릎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릴 수가 없어 정작 자신의 집에서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면, 아름다운 공원이나 조용한 주택가를 끼고 있는 지역을 선택한다면 고즈넉하고 아기자기한 동네를 산책하며 아쉬움을 달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이라면 자연을 집 안으로 옮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꽃과 채소를 가꾸고 수족관까지 만든 집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출가시켜 넓은 공간이 필요 없을 때 집의 평수를 줄여서 부부만의 스타일로 집을 꾸미는 것도 좋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거실을 북카페처럼 꾸며서 집안에서 커피와 독서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도시 생활을 벗어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며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 번거롭게 느껴지는 중요한 절차들을 거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동거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동반자와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주거 조건을 갖추어도 그 집이 결코 평온한 보금자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집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멋지게 꾸민 넓은 집에 잔디가 파랗게 깔린 마당과 텃밭은 끊임없는 관심과 노동을 필요로 합니다. 집을 가꾸는 자체를 즐기는 성격에 건강한 몸이라면 아무 문제 없지만 겉보기에 멋진 생활만 동경하고 큰 규모의 집을 관리하려면 집의 노예가 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광활한 자연이 다 내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거주하는 공간은 작은 집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입니다. 크고 넓은 집보다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공간이 더 많은 행복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만난 이웃과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어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갈등 때문에 귀촌 생활이 괴로운 나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우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주거 환경은 생의 마지막을 보낼 곳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주 간병도우미의 원룸을 준비하는 것도 양로원에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천상병 시인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잠시 왔다 가는 소풍이라고 했습니다. 벤 한 대로 유랑하면서 자신만의 공간 2평으로도 자유로운 삶을 꿈꿀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어느 지역 어떤 집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행복한 시간으로 그 공간을 채워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차피 버리고 갈 집이니까요. 이렇게 노후에 살기 좋은 주거지 환경을 고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시설 및 편의시설, 교통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주거지를 고르신다면 노후에 정말 여러모로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중년분들은 은퇴 이후에 어디에서 사는 것을 제일 희망할까요?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노후에 희망하는 주거 형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분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주거지 주변 환경 중 병원의 유무를 첫 손으로 꼽았습니다.
은퇴 후 주거지를 고를 땐 병원 이용과 쇼핑이 편리해야 하고 노인형 여가 생활이 쉽고 자녀들이 찾아오기도 쉬워야 합니다. 여기에 작은 소일거리를 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죠. 더불어 대형마트와 운동시설 등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한 과거보다 줄어드는 추세지만 전원 생활을 꿈꾸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난해 귀농귀촌 가구는 각각 12,411가구, 31만 8,769가구로 전년 대비 13.5%, 12.3% 감소했습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귀농귀촌 가구가 증가했으나 지난해 도시 지역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원 생활을 통한 다양한 삶의 추구, 교통 발달로 인한 접근성 증대 등 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생활하기가 생각보단 녹록지 않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과거에는 귀농귀촌이라 하면 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귀농을 생계와 연결짓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시골로 이주한 도시민 대부분이 직접 농사를 짓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등 경제적 동기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가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평생 풀 한 번 베어보지 않다가 갑자기 떼약볕 아래 농사를 짓다는 건 중노동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착의 실패에 역귀농 귀촌하는 비율이 정부 통계상으로 10%에 그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귀농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귀농 생활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최근엔 도시와 시골을 오가는 셔틀 거주족이 늘고 있습니다. 일주일 중 전반부는 도시에서 살고 후반부는 시골에서 귀농 생활을 하는 시기입니다. 도시에 자기 집을 두고 지방에 1년짜리 전세를 구해 살다가 전세 기간이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며 전국을 돌아다니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귀농의 위험 관리 차원으로 보여집니다. 몇 년 전부터 코로나 확산으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노후에 살고 싶은 곳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경제적 여건과 건강, 사고방식에 따라 선택은 달라집니다. 누군가의 돌봄이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황까지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노후를 보낼 주거 환경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은퇴 자금인데요. 내가 일부 가지고 있는 노후 자금으로 집을 구하는데 모두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노후를 좋은 집에서 보내는 것도 좋지만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은퇴 자금을 집에 전부 투자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서울에 집을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 현재 있는 집을 팔고 경기도나 강원도로 가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30년에서 2050년까지 대한민국 인구를 예측해보면 인구는 점점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러면 인구 소멸 지역, 즉 인구가 사람이 한 명도 살지 않는 지역이 남쪽 지역부터 서서히 늘어나게 되며 결국 사람들은 병원이나 모든 인프라가 다 있는 도시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비싸도 수도권을 벗어나기 힘들게 되죠. 이 때문에 나이가 들어 전원 생활을 즐기고 싶은 분들이나 수도권에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서울을 떠날 때 반드시 전세를 주고 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 지방으로 가면
다시 서울로 돌아오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전원 생활을 즐기시더라도 서울에 있는 집을 매도하고 떠나기보다는 병원을 자주 다녀야 할 시기에 다시 큰 병원들이 많은 서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집은 꼭 남겨두시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은퇴하면 한적하게 전원 생활을 즐기며 시골에 가서 집 짓고 농사 짓고 살고 싶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시골에 있는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노후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한데요. 아파트와는 달리 전원 생활은 어쩔 수 없이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해야 합니다. 도시에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의 성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섞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병원 갈 일이 생겨도 노후의 전원 생활은 병원 접근성이 떨어져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나이라면 상관없지만 병원과 친해지는 나이에 병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전원주택은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집에 무엇인가 고장이 나면 일일이 알아보고 고쳐야 하니 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전원 생활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황금성입니다. 아파트는 누구나 선호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매매가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지만 전원주택의 경우 조건에 맞는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원 생활을 하다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아 집을 팔고 다시 서울로 가야겠다고 생각할 때는 힘들게 지은 집을 반값에 파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전원 생활을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급매로 구매하는 것이 제일 좋으며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것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요즘 여러 지자체에서 귀농 귀촌을 장려하기 위해 집을 지어놓고 1년씩 빌려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알아보시고 직접 체험을 한번 해보신 후 결정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무조건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시골에는 빈 집도 많기 때문에 그런 집에 전세나 월세로 살아보시면서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보고 농사도 지어보고 시골에서 사는 것이 1년 내내 좋은지도 경험해보고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은퇴를 했다는 이야기는 건강을 자신할 수 없는 나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갑작스런 상황에서 건강 문제 때문에 또는 자녀들 문제 때문에 긴급히 돈을 필요로 할 때 노후 자금을 모두 주택자금으로 써버린다면 그 다음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자금을 한번 계산해보고 거기에 맞는 현금 흐름을 충분히 확보하고 난 후 남은 범위 내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면 가장 좋겠습니다. 집은 정신과 육체가 쉴 수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은퇴를 하고 노년이 될수록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안정된 주거 환경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은 시절의 거주지는 직장과 아이들 학교로 가는 교통이 편리한지 쇼핑센터나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는지가 주요 선택 조건이었고 아울러 재산으로서 투자 가치를 갖추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했습니다. 최상의 주거 환경에서 살기보다 불편도 감수하고 은행 빚을 갚으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년에 이르러 주택담보대출의 제약에서 벗어나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만 있어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던 관행 때문에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보다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 재산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나에게 가장 평온한 주거 환경을 찾아서 노후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과학자 정재승은
나는 어떤 공간에서 행복하고 창의적이 되며 위안을 받는지 생각해 보라. 역세권이나 학군, 투자 가치만으로 집과 건물을 바라보지 말고 공간 속에 놓인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라며 신경 건축학적으로 집이라는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집값이 천정을 모르고 상승할 때 도심지에 보유한 아파트를 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은 나이에 맞게 관리하기 딱 좋은 곳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자산으로 관리해왔던 집을 정리하여 노년의 신체와 활동 반경에 맞는 작은 집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심플한 삶의 열풍을 일으킨 프랑스 작가 도미니크 로로는 행복은 살고 있는 공간의 넓이에 달려있지 않으며 집은 작을수록 노인에게 더 적합하다라고 작은 집을 예찬했습니다. 이상으로 노후의 주거지를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후의 삶은 주위에 어떤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생활 라이프에 맞춰 우선순위를 정해 주거지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노후에 어떤 집에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주택의 유형만이 아니라 애초부터 어디서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하는 관점도 노후 생활을 충실히 보내기 위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디에 살 것인가, 누구와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과연 나의 노후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생의 마지막 집으로 무엇이 좋을지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